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정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3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거 딥시크 관련돼서 그동안에 이 설 연휴 동안에 저도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엄청 많이 했고 이런 얘기를 빨리 좀 전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재성무가 새벽 4시에 나와서 1시 반에 들어갔거든요. 그 FMC 회의에 대한 결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업 실적 발표, 그러면서 어제나 그저께나 그 딥시크와 관련돼서 좀 뭔가 저의 생각도 말씀드릴까 하다가 저도 조금 더 정확하게 이 개념 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시장 자체는 지난 8월 초처럼 또 이렇게 V자로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V자로 회복했다가 좀 지난 8월에서도 9월 달까지, 그죠? 9월까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2월 한 중순에서 말까지는 반도체도 좀 비수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시장 자체는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있을 건데, 이 딥시크 때문에 그 딥 임팩트의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 소행성 하나가 큰 게 떨어지면서 행성이었나요? 아니면 그게 떨어지면서 뭐 뉴욕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가 물에 잠기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딥 임팩트를 가져오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다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자세하게 기사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기사 댓글이 있어서 요 댓글 한 2개는 읽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박장대소님이 저희 남편도 아프다가도 축구 갈 때는 안 아프다고 다 나았다고,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라고 했는데, 이 답글에 진짜입니다. 저도 축구 갈 때는 멀쩡해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보면서 얼마나 웃기셨는지. 제가 안경이 바뀌었잖아요. 안경이 바뀐 이유가 지난주 일요일 오후에 축구를 4시간 동안은 4시간이나 하다가 그 마지막 게임에서 헤딩을 하다가 뿔테 안경이 부러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할 일이 많네요. 안경도 맞춰야 되고, 지난주에는 한과 먹다가 어금니 이 금리 씌워놓은 거 그게 빠져가지고요. 그것도 이빨도 하러 가야 되는데 일주일 넘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간의 얘기에 대해서도 댓글 많이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투루미님이 웜의 신박 댓글도 정말 따뜻하네요. 채슬리 구독자분들은 지성과 감성을 모두 갖추신 분인 것 같습니다. 연휴 동안 ETF 강의 완강하셨다고 합니다. 참 보면 우리 채슬리 이 가족분들 중에는 보면 이 모범생들이 참 많이 들어와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범생 학구파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야, 그게 그래도 이래저래 다 해서 11시간, 12시간 정도는 되는 강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걸 다 또 완강을 하셨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ETF 강의에서 배우신 걸로 올해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 이성준 대표랑 7강까지 찍고 제가 그 어스 스텝한테 참 고맙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어스 얼라이언스의 그 스텝 분한테 애국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애국자라고. 자,
자, 잘못하면 이게 자화자찬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요 정도 하고요. 머니콜님이 가끔씩 이제 악플 남기시는 분인데, 작년 연말장 새해에는 큰 장이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변명해 보세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실력을 함양하십시오. 네, 실력을 더 쌓아야 됩니다. 작년 한 해 지나가면서도 참 반성도 많이 하고, 네, 주식시장 참 보면 주식시장의 매력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무슨 나만의 엔지니어, 나만의 그 엔지니어링 분야가 있으면 뭐 용접을 하든 아니면 벽돌을 쌓든 그것만 하면 참 이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분들처럼 그 세차하는 분들도 그죠? 그렇고 신문 배달할 때도 저 2층 집에도 탁 해가지고 올리고 그렇게 달인이 되는데, 주식시장은 참 매년 경제가 바뀌고 새로운 상황이 도래하다 보니까 참 맞추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네, 실력을 정말 더 쌓아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단지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는 거죠. 그 올해 뭐 300%, 500% 막 이렇게 날 주식들이 허다하게 나올 건데, 그게 시장의 답을 줄 거라고 했죠. 12월 달부터 12월이 아니죠. 벌써 11월 달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뭐 조선업종 같은 게 크게 올라가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역시나 홀수해가 도래하면서 네, 작년 하반기부터 돌아서고, 그래서 이 종목별로 보면 큰 장이 이미 시작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잘 못 맞추니까 저보다는 올해 그런 거 잘 맞추시는 분들, 저도 그런 분들 많이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뭐니 해도 뭐가 유망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얘기보다는 시장이 답을 주니까요. 52주 신고가, 그죠? 네, 52주 신고가 종목을 보고 거기서 캔슬림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찐 성장주인지 아닌지 판별해서 네, 투자하는 게 그게 정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본론부터 먼저 이 딥시크 기사 먼저 한 3개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제재 뚫고 딥시크 역공, 미중 AI 대전 터졌다. 딥시크 쇼크. 설 연휴를 강타한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가성비를 앞세운 딥시크의 생성 AI 모델 R1 성능이 미국 오픈 AI의 챗GPT에 필적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이다. 당장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AI 산업의 지형도가 달라질 수 있고 미중 AI 대전이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딥시크는 지난해 말 이 대형 언어 모델 LLM V3를 공개한 데 이어서 지난 20일 복잡한 추론 문제에 특화한 AI 모델인 R1도 선보였죠. 딥시크는 R1이 성능 테스트에서 오픈AI의 O1을 일부 능가했다고 밝혔고요. 수학경 시대의 테스트에서는 정확도 79.8을 기록해서 O1의 79.1을 앞섰죠. 중요한 건 딥시크가 밝힌 이 개발비 557만 6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억밖에 안 돼요. 오픈AI의 GPT-4 개발비에 한 18분의 1 수준이고, 이 80억이면 이런 빅테크 기업의 임원들 한 해 연봉이다, 그죠? 엔비디아의 이 최첨단 GPU인 H100 대신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사양을 낮춘 이 H800을 썼고, 화웨이 등 중국산 칩을 대거 끌어다 쓴 덕분이다. 요 문장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딥시크가 사용한 GPU는 2000장에 불과하고, 딥시크가 오픈AI와 구글 등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보다 첨단 칩을 적게 쓰면서도
경쟁력 있는 챗봇을 만들었는데 미국의 AI 칩 수출 규제에 한계를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자, 지금 이번에 반도체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많이 빠졌다가 조금 반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딥 임팩트가 있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오기보다는 쫙 올라오다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뭐야, 고점 대비해서 한 25%씩 빠졌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면 좀 줄여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아마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매물이 좀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급락했을 때 또 주식을 산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아이들도 미국에서 엔비디아 첫날 급락했을 때 마이너스 17%에서 샀다고 막 카톡에다가 막 얘기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급락했을 때 샀던 선수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온 선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주식이 없었는데 이래 확 떨어질 때 보통 들어오는 선수들은 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급락했네, 사서 올라오면 5% 10%에 이제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을 하게 되면 그 위에 매물이 되게 많이 쌓이게 돼요. 그것 때문에 바로 V자로 못 올라오고 보통은 보면 이렇게 절반 회복했다가 다시 밀리다가 그러면서 정말 펀더멘털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그 저점을 더 깨면서 내려갑니다. 깨면서 내려가면서 약간 이렇게 N자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외부적 충격으로만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는 반등이 들어가다가 또 약간 떨어지는데, 그 떨어질 때 마이너스 25%에 그때 나도 샀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많다면 그 마이너스 25% 언저리에 또 막 대기 매수가 걸리게 됩니다. 그 대기 매수가 많기 때문에 또 그만큼은 안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쌍바닥 치고 올라갈 때 보통 우리가 오른쪽 엉덩이가 더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요렇게 두 번째 딥이 첫 번째 저점보다 약간 높은 데서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보통 이제 펀더멘탈이 탄탄한 기업들이 충격을 받았을 때 회복하는 패턴이고, 펀더멘탈이 훼손이 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첫 하락과 두 번째 반등이 첫 하락의 절반은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빠질 때 전저점을 깨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이번에 어떤 펀더멘탈의 훼손을 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요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가 최첨단 이 GPU H100 이제는 GB100, 200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저사양 GPU는 괜찮아 하면서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게 바로 H800 같은 거죠. 근데 이번에 딥시크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어제 발표가 났잖아요. Q1이라고. 그런 AI 모델을 발표를 하는 걸 보면,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뭐야, H800 수준으로도 저 정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에다가 아예 이런 저사양도 팔지 마, 이런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조치가 나오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의 중국향 매출 비중이 20% 정도 되잖아요. 올해는 그런 미국의 규제를 다 감안을 해서 뭐 한 13%까지 이제 떨어지는 걸로는 잡혀 있지만 그 13%도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엔비디아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에 아마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한 1분기에서 한 2, 3개월 동안에는 아무래도 올라오면
135, 140 언저리까지 올라오면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좀 줄여놓고 봐야지. 이런 심리 때문에 계속 위에는 매물이 있고, 또 많이 빠지면 110불 이하에서 뭐 100불, 90불 때 여기 오면 또 엔비디아의 GPU 없이는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가 지금 LLM 요 모델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그거는 로봇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쓸 곳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떨어지면 또 대기 매수세가 들어올 건데, 그동안에는 좀 마음이 120, 130, 140 되면 저거 쫓아 사야 되나, 그런 마음이 좀 강했다면 이번에는 좀 줄여놨다가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좀 밑에서 다시 살까, 요렇게 심리에 좀 변화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은행주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정부 규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규제에 대한 리스크, 그게 당분간은 엔비디아의 발목을 좀 잡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기사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뭐 많습니다.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게. 자, 첫날 뭐 브로드컴도 17.4% 빠지고, 그죠? 오라클도 13.8% 뭐 하고 이러는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에이지 반도체로 AI에 특화된 반도체 칩을 설계를 대신해주는 회사라고 보면 되죠. 설계를. 이런 회사들이 영향을 받을까 보면 앞으로 많이 주문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아무튼 그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중국 익스포저를 좀 이렇게 보시면서, 중국 익스포저가 낮은 회사들은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무단으로 대량 사용했는지, 이 딥시크가 오픈 AI의 모델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뭐 조사에 착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좀 많이 들으셨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AI의 스푸트니크 모먼트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죠. 요 얘기도 좀 읽어보면,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 앤드리슨 호로위츠를 이끄는 마크 앤드리슨은 딥시크의 등장 순간을 1957년 소련이 쏘아올린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에 비유를 하면서 AI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라고 진단을 했다. AI 개발 패권 경쟁에도 가속도가 붙었다는 거죠. 이걸 보고 미국이 깜짝 놀랐잖아요. 우주 경쟁에서 우리가 소련에 뒤처지네,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러면서 한 5년 뒤에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달에다가 인류 최초로 달 탐사 선도 보내고, 그 모멘트가 80년대에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께서 우리가 우주 경쟁에서 소련에 뒤처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80년대에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스푸트니크 모멘트랑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당연한 겁니다. 뭐 이번에 이 AI 모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위성이었고, 그 전에 뭐 보면 자동차부터 1980년도에 PC의 그런 역사를 보면요, 항상 이런 경쟁자들이 출현을 해야 되고요. 이 자본주의에서 반독점법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이 반독점법, 아니 왜 자기네 나라 기업을 저렇게 반독점법이라고 괴롭히나, 그렇게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독점적인 기업보다는 옆에 경쟁하는 기업이 있을 때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빠릅니다. 그거는 뭐 스포츠 경기에서도 나오잖아요. 나 혼자 뛸 때보다
옆에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을 때 마라톤이라든지 1500m, 5000m 실제 기록이 더 좋게 나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딥시크라는 강력한 중국 경쟁자, 네,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딥시크의 출현을 보고 너무 이번에 다들 뭐 좀 호들갑도 좀 많았는데 기술의 진화, 뭐 발전 역사를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 나와야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2년 동안에는 전초전이야. 제가 보면. 예, AI 전초전이고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검색이 아니라 뭐 물어보면 쫙 정리도 해주고 회의 자료 만들어 달라면 쫙 만들어주고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 달라면 딱 만들어주고 신기한의 수준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한 5년 뭐 3년에서 5년 뒤면 모두가 다 돈을 내면서 나만의 내가 보는 이런 LLM이 생길 겁니다. 마치 우리가 통신비 거의 디폴트 값이잖아요. 그죠? 매달 뭐 7만 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그리고 넷플릭스에 만 얼마씩 들어가고 유튜브 프리미엄에 얼마씩 들어가고 쿠팡에 얼마씩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빠르게 침투할 겁니다. 그 침투할 동안 또 3파 상승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AI 중간에 잠시 쉬는 구간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2차 전지도 갑자기 그 단어가 캐즘? 그죠? 캐즘이죠, 캐즘.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캐즘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제 돈을 버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 돈을 버는 구간에서 아주 많이 버는 기업 그리고 아주 저가형 모델 그리고 중가형 모델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모형들이 나왔을 때 그 인프라에 해당되는 수많은 반도체를 이용한 AI 서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여러 가지 발전 설비 뭐 이런 것들도 주가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확 빠졌잖아요. 네. 그런데 다 회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내용 계속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뭐 성능 비교한 것 때문에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써보면 어제 저도 막 깔아놓고 어제 그저께 뭐 써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너무 이제 서버가 비지하다는 거. 좀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도 계속 비지하다라는 걸 보면서 이 어느 정도의 모델은 이게 오픈소스 모델이기 때문에 뭐 메타의 라마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해놓은 방식에 그 위에다가 또 얹는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오픈소스 모델은 빌드업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할 건데 서버가 비지하다는 거 보면서 충분한 서버를 못 갖추고 있구나. 그래서 그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막대한 자금의 투자를 받았고 그걸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돈을 다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돈을 클라우드 사용료로 다시 다 뽑고 AI의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또 돈 벌고 양방으로 돈을 버는 구조죠.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딥시크에도 딱 보니까
이 서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걸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 서버 한번 써볼래?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클라우드를 이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지금 클라우드 넘버 3가 두 번째 이제 구글도 있고 그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엄청난 고객들이 막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클라우드 기업들이 실제로 이 반도체의 뭐 엔비디아의 GPU부터 엄청난 수요처잖아요. 소위 말하는 하이퍼 스케일러들. 이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그러면 갑자기 뭐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이 정도 성능을 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AI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도 되냐? 아니잖아요. 많이 나올 겁니다. 딥시크 같은 기업들이 이제는 수백 개, 수천 개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주가가 이런 반도체 장비 회사부터 아까 뭐 브로드컴 뿐만 아니라 밑에 뭐 우리나라 하이닉스 같은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빠지는 게 지금 사람들이 아직 정확하게 이번 딥시크의 파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밑에 내용들은 많이 보셨을 거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147불 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러고 있죠. 아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는 완만한 이렇게 주가 상승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또는 완만한 또 이 큰 밴드 속에서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가 이 147을 뚫고 170을 가고 200을 가고 만약 그러려면요. 최근에 미국의 증권사 중에 엔비디아를 뭐 170불, 200불 이렇게 목표 주가 해놓은 데 있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3분기 연속 GP 마진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OP 마진도 작년 2분기가 우리는 피스컬 이어가 아니라 캘린더 이어로 봤을 때 작년 2분기가 GP 마진, OP 마진 최고치였어요. OP 마진이 거의 65가 나왔는데 지금은 62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OP 마진이 꺾이면 주가는 꺾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OP 마진이 어떤 모멘텀으로 다시 회복을 하는지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GB200이니 뭐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되고, 그동안에 만들었던 뭐 A100만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도 A100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계속 그것만 만들어서 팔게 되면 감가상각 다 이루어질 거고, 그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더 개선될 여지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이 GPU가 발전을 하면 할 때마다 그걸 높은 가격에 비싼 가격에 팔게 되고, 그 비싼 가격 때문에 계속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60%까지 계속 올라오는 그런 추세가 75 OP 마진이 뭐 그렇게도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는 깔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OP 마진이 회복을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가는 140에서 9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수출이 다 막혀버리면 중국으로의 매출 15% 빼고도 GP 마진, OP 마진이 과연 개선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트레이딩 영역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계속 엔비디아는 그 65를 찍고 작년 2분기에 65를 찍고 3Q부터 GP 마진, OP 마진 딱 꺾이는 거 보고 제가 계속 트레이딩 말씀드리잖아요.
엔비디아는 트레이딩 영역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하려면 CEO 밸류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테슬라 당연히 앨런 머스크 CEO 밸류가 뭐 거의 100%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딥시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려면 그 CEO가 누군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괴짜천재 양홍펑 AI 투자로 20조 원 번 뒤에 딥시크를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보이는 사진 속의 인물이고요. 리창 중국 총리가 주재한 정부 업무 보고 건의를 위한 전문가 자담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정도로 중국에서도 이미 거물이 되었습니다. 그죠? 중국 신생기업 이 딥시크의 저비용 생성식 AI 모델이 세계 AI 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이 량원펑이 중국 내에서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는데 량원펑은 1985년생입니다. 네, 광둥성 잔장시에 우리는 이제 장강이라고 그러죠. 시에서 태어난 중국 국내파 AI 전문가입니다. 수학 천재로 불린 그는 2002년 대입고사 수석으로 저장대 전자정보공학 전공에 합격을 했고 그의 한 고교 동창은 완전한 자수성가형이라면서 옷차림과 처세가 매우 겸손하고 순박하며 선량한 기부천사라고 합니다. 네, 그 양호평의 인터뷰 기사를 좀 몇 개 읽다 보면 착한 천재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 유학이나 글로벌 업체에 근무 경험이 없는 그는 대학 시절 금융에 흥미를 갖고 투자사를 창업을 했고요. 2013년 저장대 동문인 쉬진과 항저우에서 야코비 투자관리 유한회사를 창업했고 2년 뒤에는 하이플라이어 중국 명어로는 환팡을 만들어 수학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퀀트 투자에 나섰습니다. 2021년 최대 1000억 위안까지 자산을 불렸습니다. 네. 총 투자하는 금액이 한 110조 정도 110조? 잠깐만 11조였나? 110조였나? 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수학과 인공지능을 위한 퀀트 투자 네. 양원펑도 제가 좋아하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설립자 짐 사이먼 짐 사이먼을 좋아했었더라고요. 짐 사이먼을 롤 모델로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딥시크에 관련해서는 뭐 내용 쭉 보시고 자, 사생활에 대해서 알려진 게 많지 않지만 지인들은 그를 CEO보다는 괴짜에 가깝다고 했고요. 공개석상에 나오는 걸 즐겨하지 않는데 지난 20일 권력서열 2위 리창 총리 주재 기업인 회의에서 유일하게 AI 업체 대표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약간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 비슷한 이런 분위기도 있네요. 양의 독특한 인재관이 딥시크 성공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딥시크는 중국 스타트업이 바이두,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대기업 출신을 스카우트해서 체면을 유지하는 관행을 거부했고요. 이런 것도 저랑 좀 비슷하네요. 대기업 출신은 흔히 자기 팀과 함께 이직을 요구하며 패거리 문화까지 옮긴다는 이유에서다. 딥시크 구인 공고에는 학력, 이력 기준이 없습니다. 네. 이게 비슷하다, 그죠? 제가 항상 anyone can cook. 네,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라따뚜이. 누구나 요리할 수 있다. 네, 주식 투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엔지니어링 능력과 열정만 본다. 그렇죠. 엔지니어링 능력. 투자도 보면 이 적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죠? 적성이 맞아야 되고 충분하게 공부해야 되고 자기 관리
그런 거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거, 이 열정. 열정이 엄청 중요하죠. 오픈AI CEO인 샘 올트먼과 동갑이자 업무 스타일도 비슷한 량은 자신이 직접 개발팀과 함께 코딩하고 AI 대형 모델의 난제를 해결한다. 최근에는 샤오미 창업자인 레이진이 딥시크의 이 95년생 여성 개발자 러프리를 라봉리다 그죠? 라봉리를 20억 원대 연봉으로 스카우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어디는 위안화로 따져보면 한 4,300만 위안이니까 4억, 40억, 거의 한 90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지난해 7월 IT 매체인 안융과의 인터뷰도 화제인데, 그는 중국의 AI와 미국 사이에 1, 2년 격차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갭은 독창성과 모방의 차이라면서 이를 바꾸지 못하면 중국은 영원히 추종자에 머물 것이라고 진단했고, 이어 엔비디아의 리더십은 한 회사의 노력만이 아닌 전체 서구 기술 커뮤니티와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라면서 중국의 AI 발전에도 이러한 생태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네요. 네. 양원평이 인터뷰한 거 보면 이 오픈소스 기반으로 지금 이번에 딥시크를 만들었잖아요. 이와 비슷한 또 개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앨런 머스크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2015년도에 전기차 구동장치를 비롯해 가지고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특허를 공개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다 공개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2015년 얘기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지금은 전기차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는 상관없다. 누가 더 많은 인재를 가지고 더 좋은 디자인과 뭐 이런 걸로 혁신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인 기술을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테슬라 짝퉁 만들어도 괜찮다 이러면서. 그게 이 오픈소스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게 IT나 이런 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저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 접하는 뭐 네이처지에 여러 가지 우리 새로운 신약과 관련된 거 막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옛날에 황우석 박사님이 뭐 스누피와 관련된 거 이런 거 막 논문 올리고, 거기에 물론 좋은 예는 아니지만 조작이 좀 있긴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보면 이 인류가 이 엘리트 집단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라고 하고, 그런 거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 그 분야의 지식인들과 연구원들이 그걸 보고 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면서 엄청난 집단지성이 발휘되면서 시너지가 나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지금과 같은 번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딥시크를 보면서 아까 너무 다들 호들갑이 됐잖아요.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시장 경쟁에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동안에 인류가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겁니다. 해온 거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건 아니고요. 앨런 머스크가 2015년도에 전기차에 관련된 그런 특허를 공유하면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근데 저렇게 전기차가 중국이 이제 넘버원이 됐는데 테슬라에는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그 중국 전기차에다가 아마 자사가 개발한 FSD를 장착시킬 거고, 테슬라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국의 전기차 공장에도 투입할 거고, 그런 또 비교 우위에 있어서
우위를 가지는 기술과 제품을 또 팔아먹을 겁니다. 이거 너무 큰 그림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원평이 얘기를 하죠. 네, 이게 바로 AI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앨런 머스크가 지금 오픈 AI의 샘 알트만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똑같네요. 2015년도에 오픈 AI를 샘 알트만하고 같이 설립했거든요. 앨런 머스크가. 그런 걸 보면 서로의 이 가치관이 안 맞는 거죠. 이 오픈 소스 모델로 해서 정말 인류의 이 번영이 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했다가 폐쇄형이고 또 사적으로 그런 기술을 약간 사리사욕 이런 식으로 그걸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결별을 했고, 앨런 머스크는 이번에 XAI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딥시크와 관련된 이 결말이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어냈던 그 첫 번째 1등이 마지막 1등이 안 되는 경우 많다 했잖아요.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뭐 얘기하면 또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얘기하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그 간단한 예로 PC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이 됐을 때 80년대 그때도 84년도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맥킨토시라는 어마어마한 아주 획기적인 퍼스널 컴퓨터를 개발을 했지만 결국은 폐쇄형 모델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픈소스 개념인 IBM이 결국은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게 되죠. 90년대에 쫓겨났다가 2000년 초인가 90년 말에 다시 애플로 복귀를 하고, 그러면서 아이팟을 2004년인가 2002년도에 출시를 하면서 다시 애플을 재건시킵니다. 왜 뭐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요, 이 오픈소스 기반의 AI 모델이 어떻게 오픈 AI를 무너뜨리는지, 무너뜨릴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오픈소스 기반이 또 다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OS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같은 경우랑 리눅스가 있는데, 리눅스가 오픈소스 기반인데 결국은 윈도우의 아성을 깨지는 못하잖아요.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막 이렇게 뭐 얘기하려고 하니까 저도 힘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게 재밌죠. 딥시크 내가 말한 대로야. 주가 17% 폭락, 엔비디아의 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엔비디아 주가가 제일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반응이 제일 궁금하죠. 그죠? 딥시크 충격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정작 엔비디아의 반응이 묘하다. 젠슨 황 CEO가 강조한 훈련에서 추론으로의 완벽한 예를 딥시크가 보여줬다며 찬사를 보냈고요. 여기 보세요. 훈련에서 추론으로의 완벽한 예를 딥시크가 보여줬다. 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막 그렇게 비난하고 폄하하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이 황제로서의 여유죠. 딥시크 그래, 훈련 단계에서 이제는 추론 단계로 넘어가서 잘했어. 주가가 빠졌는데도 잘했어. 그죠? 참 황제로서의 여유가 있는 거죠. AI 반도체 시장이 AI 모델을 최적화해서 서비스하는 추론형 칩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각광받는 대신 HBM 외에
이 구형 HBM과 GDDR7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예측대로라고 하는데 이 딥시크가 지난 20일 공개한 추론용 AI 모델 R1이 싸고 성능 좋은 AI로 입소문을 타자 엔비디아 주가는 급락을 했고, 그죠? AI 모델 성능을 높이기 위해 비싼 엔비디아의 GPU를 대규모로 사들일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회의 때문이고, 외신에 따르면 메타는 딥시크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월룸, 전쟁, 워가 이 전쟁할 때 워잖아요. 워룸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오픈 AI는 자사 AI 모델 답변에 딥시크 훈련에 무단 사용됐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반응이 사뭇 달랐는데, 엔비디아 대변인은 CNBC에서 딥시크는 탁월한 AI의 성과이자 테스트 시간 확장 법칙의 완벽한 예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자, 이 테스트 시간 확장, 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게 지난 젠슨 황이 CES 기조연설에 강조한 AI의 세 번째 발전 법칙인데, 대량의 데이터와 GPU로 AI를 사전 훈련하는 게 첫 번째 단계, 여기죠. 이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 사전 훈련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사후 학습으로 특정 분야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두 번째라는 거죠. 요 프리트레이닝을 거쳐서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이고, 요게 뭐 어떻게 보면 바둑으로 따지면 예전에 알파고가 수많은 수백만 개의 바둑 기보를 다 공부를 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프리트레이닝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사후 학습으로 특정 분야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두 번째라면, 그 다음은 AI가 주어진 과제를 단계별로 나눠 난이도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유동적으로 할당하면서 문제를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쉬운 업무에는 최소한의 연산 자원을 쓰고 보다 복잡한 연산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식의 판단을 AI가 스스로 내리기에 어려운 문제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쉽고 어려운 거 뭐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효율적으로 컴퓨팅을 한다는 거죠. 이럴 때면 대학에서 보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게 사전 훈련이라면, 대학에서 그렇네요. 이거저거 다, 인문학부터, 그죠? 다 이래 공부하는 게, 보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게 사전 훈련. 이후 취업을 위해 특정 분야 지식을 추가하는 게 사후 학습이라면, 테스트 시간 확장은 직장에서 실무에 부딪혀가면서 일머리가 늘어나는 격이다. 참 비유를 잘 하셨네요. 황 CEO는 테스트 시간 확장 법칙을 통해서 AI의 문제 해결 능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AI 비서가 대중화될 거라면서 엔비디아 컴퓨팅에 대한 막대한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도 또 핵심 단어가 나오죠. 빠르게. 이번 테스트 시간 확장 법칙을 통해서 AI 문제 해결 능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요거 AI 에이전트, AI 비서가 대중화될 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게 대중화될 때까지, 언제까지? 보통은 시장 침투 30%까지. 오늘 중요한 거 많이 말씀드리네요. 시장 침투 30%까지나 이 시장은 이번에 이 AI 모멘텀은 가는 겁니다. 엔비디아 컴퓨팅에 대한 막대한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제까지 추론용 AI는 오픈 AI의 O1 모델이 가장 유명했지만 오픈소스로 제공되지 않았고 기술도 감췄는데, 근데 딥시크가 추론용 R1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후속 연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딥시크의 주요 차별화 요소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최적화로 꼽히고, AI 모델을 훈련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덜 정밀한 방식을 사용하되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를 최적화해서 이를 보완했다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 등은 딥시크가 미리 쟁여둔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 H100 수만 개를 쓸 거라고 주장하지만 엔비디아는 딥시크가 수출 통제를 완전히 준수하는 컴퓨팅과 기술을 사용했다라며 편을 들었네요. 엔비디아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수출 통제를 완전히 준수해서 허용된 칩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거다라고 엔비디아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사양 칩까지도 수출 규제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저 같으면 그래 맞아 H100을 어디서 썼을 거야. 그래서 저런 성능이 나올 거야. 저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건데. 자, 기술업계에서는 딥시크의 비용, 기술력, 주장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R1은 딥시크의 기존 대형 모델 V3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회사는 V3 비용은 빼고 R1만으로 비용을 계산을 했다는 거다. 중국이 적은 비용으로도 미국을 이긴다고 강조하는 정치적 판단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딥시크가 AI 경쟁에서 비용 효율화에 막을 열었다는 데는 이견이 적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비용 효율화. 그래서 오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주가가 올라가고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비용 효율화. 저렇게 막대한 돈을 때려 붓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그 개념이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면서 AI 소프트웨어, 그죠? 이 AI 소프트웨어와 AI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올라갈 주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개념이 잡히게 되면. 자, 출연용 AI 칩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하이퍼엑셀의 이진원 CTO는 선발주자의 기술력을 후발주자가 빠르게 따라잡고 공개하면서 AI 추론 시장이 커지고 있다면서 AI 추론에서 메모리는 여전히 많이 필요하기에 고성능 DDR과 구형 HBM 등 가격 효율성 있는 첨단 DRAM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것도 핵심이죠. 결국은 최첨단 반도체만 필요하고 그 밑에 1년 전, 2년 전 거는 또 구사양이 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가격 효율성 있는 첨단 DRAM 수요부터 효율성 있는 미들엔드, 그동안에 하이엔드 것만 계속 이렇게 빅테크들이 마구마구 돈질하면서 사면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만들어줬다면 이제는 미들엔드급도 많이 팔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전선왕 입장에서는 되게 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미국이 어디까지 규제를 때릴까, 그 부분이 좀 걱정이겠죠. 자, 밑에 보면요. 현재 최신 HBM3E는 5세대입니다. 5세대. HBM4가 6세대죠. 이 5세대는 AI 훈련용으로 대형 AI 데이터 센터에 주로 사용되는데 이보다 성능 가격이 낮은 구형 HBM이나 현재 PC 모바일에 사용되는 이 GDDR7이나 저전력 DDR 등 메모리가 AI 추론용으로 널리 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엔비디아는 개인 개발자가 AI 추론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3,000짜리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인 프로젝트 디지트를 오는 5월 출시할 계획이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자, 최정영에게 마켓나우 주가 예측 믿을 것과 무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가에서 큰 주목을 받는 연례 행사 중 하나가 S&P 500 지수 예측이다. 매년 말 월가를 대표하는 금융회사들이 S&P 500 지수의 다음 해 연말 목표가를 발표하며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를 하죠. 2025년은 금융회사들이 중간값으로 6,600을 예측하면서 연간 12% 상승을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달리 국내 주식시장은 주요 증권사들이 코스피 지수의 예상 등락을 발표하는데 25년 예상 범위의 중간값은 2360에서 2950으로 집계됐다. 네, 제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네, 제 생각이 거의 평균이네요. 평균. 올해 주가는 지난해 말에 2400포인트 정도를 최저점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최대 23%까지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자, 시장의 높은 관심도에도 비해서 주가 예측 성적은 부진했다. 24년 S&P 500 지수가 3% 상승하는데 거칠 것이라고 전망을 했지만 실제 23% 상승을 했고요. 주가가 크게 하락한 22년은 오차가 더 큽니다. 연간 6% 상승 예측을 크게 밑돌며 19%나 하락을 했고요. 22년도에는. 예측 오차율이 2008년 이후 가장 큰 해로 기록이 됐군요. 2022년에.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S&P 500 지수 예측치는 실제 종가보다 평균 6.9% 높았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기간 과대 예측을 한 횟수가 13회, 과소 예측은 7회였군요. 이처럼 정확도가 떨어지는데도 매년 말이면 금융회사들이 새 주가 지수를 예측하고 투자자는 그 수치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유가 뭘까? 우선 금융회사들의 주가지수 전망은 한 해 비즈니스의 출발점이기 때문이고 글로벌 경제를 견인하는 미국의 주식시장은 전 세계 경제 및 위험자산의 척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대표격인 S&P 500 지수를 예측하고 이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업과 기관 투자자 등 고객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내용 보시고 사실 저도 미국에 아니면 한국에 올해 뭐 코스피 얼마 이런 거 저도 그런 걸 갖다가 제시는 하지만 사실 다른 데가 얼마를 이렇게 했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결국은 큰 하락이 오는 장은 우리가 다 예상을 좀 잘 못하잖아요. 못했을 때 오는 거고 다 조심해야 된다 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죠? 오히려 올해 시장을 주도하는 올해 300% 500% 오르는 그 주도주는 뭔가 그게 오히려 더 많은 고민이 됩니다. 자, 배구진의 돈의 세계 금도 싫다는데 버핏인데 이 부분도 되게 재밌습니다. 자, 금은 이론서사들인 뒤 영원히 보유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도 금은 여전히 1온스입니다. 투자자 워런 버핏이 2012년 주주서안에 이렇게 썼고요. 이외에도 버핏은 자신이 금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투자 여부를 가르는 버핏의 첫째 기준은 이 생산적 자산인가 입니다. 소유자에게 주식은 배당을 주고 아파트는 임대료를 주고 농지는 식량을 생산하지만 금 자체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고요. 금이 하는 일은 당신을 바라보는 것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도 마다하는 버핏이 하물며 가상화폐를 안중에 둘 리가 없다. 그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해왔고요. 22년 주총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견해에 변화가 있는가 질문에 기본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이 되려면 그 자산에서 산출물이 나와야 된다면서 이런 자산은 증식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2018년 주총에서는 비트코인은 쥐약이라고 비유하면서 가상화폐 전반에 대해 끝이 안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던 버커셔 해스웨이가 가상화폐라는 쥐약을 조금 마셨다고 최근 포춘이 전했는데 버커셔 해스웨이가 남미 가상화폐 연계은행 뉴홀딩스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보도를 했었네요. 뉴홀딩스는 가상화폐 플랫폼 뉴뱅크 크립토에서 여러 가상화폐의 송금과 수신을 지원하고 여기서 수입을 올리고 뉴홀딩스 주가는 최근 1년 새 43%나 올랐다고 합니다. 버핏이 가상화폐 자체가 아니라 생산적인 관련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그가 올해 주주서원이나 주총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 기사 제목이 무시무시하죠. 2월 역대급 증시 폭락 올 것이다. 부자 아빠 키오사키의 경고. 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증시 폭락 가능성을 경고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2013년 책에서 경고했던 역사상 최악의 증시 폭락 사태가 올해 2월 일어날 것이라고 적었고요. 이달 초에도 2013년에 역사상 가장 큰 주식 폭락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측했다면서 그 폭락이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당시 그는 미국 경제 상황을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한 뒤에 올해 자동차 시장, 주택시장, 레스토랑, 그리고 소매업체 와인 판매까지 추락하고 있다면서 모든 것이 악화하고 있고 세계는 전쟁 직전에 있다고 짚었는데, 주식과 채권 시장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대안을 찾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폭락장에서는 모든 것이 세일에 들어가게 되고 자동차와 집은 이미 세일 중이라면서 더 좋은 주식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주식과 채권 시장을 떠나 비트코인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점이다. 비트코인은 폭등할 것이고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한다. 가짜에서 벗어나 금과 은 그리고 가상화폐로 전환하라고 덧붙였고요. 기요사키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시 붕괴 가능성을 언급해왔죠.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부채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거품 자산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그러나 지난해 미국 증시는 AI 열풍과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역사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요사키의 경고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네, 언젠가는 무너질 건데요.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이걸 맞추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기요사키의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요 책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좋은 자산에. 네, 오늘 몸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또 내일 벌써 주말이다, 그죠? 네, 주말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추우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체슬리 투자자문 이승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ETF 강의 드디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TF 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승준 대표님과 그리고 최일호 상무, 박성구 매니저까지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네, 야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ETF가 뭔지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